타들어가는 촛농이 마치 피눈물처럼 흘러내려 촛대 바닥에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그 위태로운 불빛만이 신방의 정막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긴장된 밤이었다. 최무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신부 류소연이 앉아있는 원앙금침 쪽을 등진 채 차가운 윗목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어 그가 지금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냉담함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다가오지 마시오. 무진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건조하고 날카로워 마치 잘 벼려진 칼날이 허공을 베는 듯한 섬뜩함을 자아냈다. 소연은 족두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남편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흠친 몸을 떨며 쥐고 있던 다홍치마 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바닥만을 응시할 뿐 감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독한 사약 냄새와 타들어가는 초의 매캐한 연기가 뒤섞여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무진은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온기가 마치 자신을 불태워버릴 화마처럼 느껴져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내관이었다. 아니 세상 모든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오늘 자신의 아내가 된 여인조차 그를 거세된 사내 남성성을 잃은 고자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진이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켜 촛불을 향해 손을 뻗자 놀란 소연이 낭군님 하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으나 그는 대답 대신 거친 손길로 촛불을 꺼버려 방 안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어둠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는 좁혔을지 모르나 심리적으로는 천리박보다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무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 가벼워진 듯한 착각을 느꼈다. 그는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에 의지하여 벽에 기대앉으며 자신의 하반신을 더듬어 보려다 이내 멈칫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삼켰는데 그곳에는 분명 건장한 사내의 증거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여 내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이 싫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내관과의 혼인이 정상적인 부부의 연이 아님을 알고 시집왔으나 적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따뜻함은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기에 이토록 차가운 거절은 예상치 못한 비수였다. 무진의 뇌리에는 지금 이 순간의 어색함보다 더 끔찍하고 선명한 3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멸문지와의 참변이 일어났던 그날 밤의 피비린내 나는 광경이었다.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도륙당한 명문가 파평 윤씨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윤수연이 바로 최무진의 진짜 이름이었으며 그는 가문의 핏줄을 끊어놓으려는 정적들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죽은 자가 되어야만 했었다. 불타는 기와집 지붕 아래서 부모님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열하던 어린 청년은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라는 부친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체 더미 속에 숨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내관이라는 가장 비천하고도 안전한 가면이었다. 그는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에 은둔하며 사는 늙은 내관 최 씨의 양자로 들어가 성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으며 매일같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끓어오르는 사내의 본능과 복수심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그러한 그에게 혼인이란 철저한 위장이자 방패막이일 뿐 사랑이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금 등 뒤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침묵과 냉대뿐이어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수천 번 되뇌었다. 밤이 깊었소.
부인은 그만 침수에 드시오. 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는데 이는 소연을 향한 미안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원앙금침을 펴고는 낭구님께서는 어찌 하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그가 내관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아랫목을 비워둔 채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병든 홀어머니의 약값을 대기 위해 내관의 아내라는 수모를 감수하고 팔려오다시피 시집온 처지였기에 남편의 냉대는 그녀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무진은 소연이 눕는 기척을 느끼며 윗목의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지만 얇은 이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여인의 숨소리와 살내음은 건강한 사내인 그에게 있어 고문보다 더한 형벌과도 같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 혀를 깨물며 자신이 짊어진 복수의 칼날을 다시금 벼리기 시작했고 언젠가 저 무도한 권신들의 목을 베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날 비로소 사내로서 당당히 설 수 있으리라 다짐했다. 새벽녘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까지도 무진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의 귓가에는 밤새 억눌러 흐느끼던 소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아 잠든 소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가녀린 목덜미와 둥근 어깨가 애처로워 무심결에 손을 뻗으려다 황급히 거두어들였다.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그녀 또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역적의 자손과 연루되는 순간 그녀의 가문마저 멸족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를 가로막았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는데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증오하여 멀리하길 바라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충돌하여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잠든 줄 알았던 소연은 무진이 방을 나가자마자 감았던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의외로 단호하고 맑았다. 그녀는 남편이 덮고 있던 윗목의 이불을 만져보며 그곳에 남아있는 미지근한 온기를 느꼈고 비록 첫날 밤의 합방은 없었으나 밤새 뒤척이던 남편의 고뇌가 단순히 신체적인 결함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여인의 직감이 발동했다. 소연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고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관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이 길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고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열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촛불을 끄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보았던 남편의 눈빛이 경멸이 아닌 깊고 깊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상처 입은 짐승을 숨겨주는 사냥꾼의 눈빛과도 닮아 있어 소연의 모성애를 자극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진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계십니까? 최내관 나으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진은 순식간에 눈빛이 변하며 허리춤에 숨겨진 단도를 확인하고는 짐진내관 특유의 가늘고 높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누구요? 이 새벽에 하고 대답하며 대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무진의 정적들이 보낸 감시자 중 하나인 독사라 불리는 자였고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진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새 신랑이 벌써 일어나셨소? 합궁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구려. 고자라 하여도 신엿은 낼 수 있다던데. 독사의 조롱 섞인 말에 무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여 보였다. 아이고,
저 같은 병신이 무슨, 그저 구색이나 맞추는 것이지요. 헌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진의 연기는 완벽했으나 소매 안의 주먹은 으스러질 듯 쥐어져 있었다. 독사는 문틈으로 보이는 안채를 흘깃거리며 위 대감께서 보내셨소. 혹여나 최내관이 딴맘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숨겨둔 놈이라도 있는지 감시하라 하시더군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 순간 안채 방문이 열리고 소연이 단정한 차림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마당으로 내려와 독사를 향해 정중하지만 뼈 있는 어조로 말했다. 지아비께서 새벽부터 손님을 맞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나 내외가 엄연한 법도에 함부로 안채를 기웃거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줄 아옵니다. 소연의 뜻밖의 등장과 당찬 태도에 독사는 잠시 멈칫했고 무진 역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무진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옷깃을 여며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했다. 날이 찹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낭구님. 그녀의 행동은 독사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기지였으나 동시에 무진에게는 가슴 철렁한 위기이자 기묘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독사는 흥미롭다는 듯 혀를 차며 제법이군. 고자에게 시집온 년치고는 기세가 좋아. 두고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사라졌다. 대문이 닫히고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무진은 거칠게 소연의 손을 뿌리치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왜 나온 것이오? 내가 알아서 할 일이거늘 어찌 겁도 없이 끼어든단 말이오. 그의 고함은 분노라기보다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의 표출이었으나 소연은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무진의 눈을 응시했다. 부부란 일심동체라 배웠습니다. 낭구님의 치욕은 곧 저의 치욕이며 낭구님의 위험은 곧 저의 위험입니다. 저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오나 낭구님을 얕잡아 보는 꼴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봅니다. 소연의 단호한 말에 무진은 말문이 막혔고 처음으로 이 여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깊은 내면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리며 쓸데없는 짓 다시는 나서지 마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도망치듯 사랑채로 향했다. 사랑채로 들어온 무진은 벽에 걸린 낡은 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고 그녀의 영민함과 당돌함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적들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이제 갓 들어온 아내까지 그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으니 무진의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이 자명했다. 그는 검을 어루만지며 언젠가 이 검으로 저들의 목을 베고 소연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힐 날을 상상해 보았으나 그것은 아직 요원한 꿈처럼 느껴졌다. 사랑채 창밖으로 보이는 안채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무진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거세된 내관의 고통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수 없는 사내의 비참한 절규였으며 동시에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했다. 차가운 새벽 바람에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그의 소구름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무진과 소연의 위태로운 신혼생활은 그렇게 불안과 거짓 그리고 피어오르는 연정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던 날 소연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는데 그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손등이 붉게 트다 못해 감각조차 없어질 지경이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기 그지없었다. 혼인한 지 벌써 달포가 지났건만 남편 최무진은 여전히 곁을 내어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는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기 보게 최내관네 새색시 아닌가? 시시 꽃 같은 나이에 고자한테 시집가서 독수공방이라니 팔자도 참 기구하지.
늙은 주모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옆에 있던 안악이 맞장구를 치며 킬킬거렸다. 밤마다 얼마나 외로울고 산에 구실도 못하는 낭군을 모시고 사느니 차라리 중이 되는 게 낫지. 소연은 그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 배추를 바구니에 담아 일어섰으나 물에 젖은 치맛자락보다 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삼키고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았으면서도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에게 무지는 비록 몸은 온전치 못할지언정 세상이 그리 알고 있기에 가난한 친정을 구해주고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자 평생을 섬겨야 할 하늘이었기에 세상의 비웃음 따위는 견뎌내야 할 몫이라 여겼다. 장터에서 돌아온 소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낡은 부엌 세간들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만이 차가운 집안을 데우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는 무진이 늦은 밤 돌아와 차가운 밥상을 받지 않도록 아궁이에 불을 떼고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무진은 매일같이 밖으로만 나돌았는데 겉으로는 내관으로서 궁밖에 심부름을 하거나 사가들의 뒤를 봐주는 척했으나 실상은 정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흩어진 가문의 옛 가신들과 은밀히 접선하기 위함이었다. 해가 저물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진이 들어오자 소연은 불이 나게 마루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다녀오셨습니까, 낭군님? 날이 몹시 찹니다. 소연이 무진의 겉옷을 받아 들려 했으나 무진은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무뚝뚝하게 되었소. 내 알아서 할 터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라고 대꾸하고는 곧장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다. 소연의 손은 허공에 머물렀다가 힘없이 내려졌으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따뜻한 숭늉을 대접에 담아 쟁반에 받쳐들고 사랑채 문 앞에 섰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무진의 한숨 소리에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녁상은 봐오겠습니다, 낭군님. 숭늉이라도 먼저 드시지요. 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무진은 촛불 아래서 무언가 급히 숨기는 기색이었는데 소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묵묵히 상을 펴고 숭늉을 놓았다. 촛불에 비친 무진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소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무진은 소연이 내민 숭늉 그릇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을 힐끔 보았는데 곱던 손이 찬물에 터서 거칠어진 것을 보고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짐짓 시선을 돌렸다. 내관의 아내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소? 지금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하면 보내줄 수 있어. 무진의 말은 진심 반, 떠보기 반이었으나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출가 외인이라 했습니다. 제 뼈를 묻을 곳은 이곳 최씨 가문이지 친정이 아닙니다. 낭군님께서 저를 내치지 않으신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낭군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소연의 고든 눈빛에 무진은 말문이 막혔고 자신이 이토록 강단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몰래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서성였는데 밤하늘에 뜬 반달이 마치 쪼개진 자신의 운명 같아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오늘 장터에서 가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홀린 듯이 산 것이었다. 소연에게 주고 싶었으나 내관이 아내에게 장신구를 선물한다는 것이 남들 보기에 우스운 꼴이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정을 주었다가 훗날 자신의 파멸에 그녀까지 휩쓸릴까 두려워 차마 건네지 못한 물건이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무진이 황급히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소연이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남은 누룽지를 긁어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다. 내일 아침 낭군님 요깃거리라도 챙겨드려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성스레 주먹밥을 싸는 소연의 모습을 훔쳐보던 무진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주먹으로 벽을 쳤다. 자신이 복수라는 대의명분을 핑계로 이 죄 없는 여인을 고생시키고 있다는 자괴감이 뼈를 깎는 듯했다. 그는 놀이개를 다시 풍깁숙이 찔러 넣으며 반드시 성공하여 이 여인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호강시켜 주리라 맹세했다. 다음 날 권세가 위 대감의 집에서 연회가 열려 무진도 불려가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라 무진을 시험하고 조롱하기 위한 자리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화려한 기와집 사랑채에는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들과 기생들이 어우러져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무진은 그들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술을 따르는 처지가 되었다. 어이, 최내관, 자네는 거시기. 그게 없으니 기생을 봐도 돌붙여 보듯 하겠구만. 위대감의 측근인 조대감이 기생을 끼고 앉아 낄낄거리며 무진에게 술을 권했다. 무진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소인이 감히 어찌 그저 나으리들 즐기시는 모습만 보아도 흥이 납니다요.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 술에 취한 무진의 정적 중 하나가 불쑥 무진의 바지춤을 움켜쥐려 하며 어디 진짜 없는지 확인이나 해볼까. 요새 가짜 내관들이 설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야. 하고 위협을 가했다. 순간 무진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으나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는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지는 척 연기를 했다. 아이고 나으리 망측하옵니다. 소인은 이미 십수년 전에 궁에서 확실히 거세를 당한 몸이옵니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무진의 모습에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고 위대감은 그제야 의심을 거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다. 굴욕적인 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진은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참았던 분노를 토해내듯 구역질을 해댔고 위장 속에 들어갔던 술과 안주를 모두 개워내고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으나 육체의 고통은 정신의 모멸감을 덮지 못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소연이 등불을 들고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낭군님, 이제 오십니까? 술을 많이 드셨군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부축하려 하자 무진은 순간적으로 치미는 수치심에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더러운 내관의 몸뚱이가 그리도 좋소? 무진의 고함 소리에 소연은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졌으나 아픔보다 남편의 저 처절한 절규가 더 아프게 다가와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연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 울먹이며 말했다. 낭군님, 제 눈에는 낭군님이 더럽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아비이십니다. 제발 혼자 삭히지 마시고 제게 기대해 주십시오. 소연의 진심 어린 고백은 무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일순간에 녹여내렸고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소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소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그를 감싸 안고 있었기에 무진은 차마 그녀를 안을 수도 밀어낼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부인,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는 병신이란 말이오. 무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고 소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남편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무진이 잊고 살았던 인간의 정을 일깨워 주었다. 소연은 무진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를 눕히고 겉옷을 벗겨주며 정성스레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무진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소연의 손길 하나하나를 느끼며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소연은 잠든 무진의 곁을 지키며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는데 평소 차갑기만 하던 남편이 잠든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해 보이는 것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무진이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다가
품속에서 흘러나온 작은 놀이개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투박한 종이에 쌓인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한 옥놀이개였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고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남편은 겉으로는 모질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고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세상 모두가 남편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라도 자신만은 그의 방패가 되어 그를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여는 날 이 놀이개를 달고 그 앞에 서겠노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러한 애틋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는데 위대감의 수하인 독사는 무진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는 무진이 연회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며 무진의 뒤를 캐기 위해 그의 옛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독사는 무진이 양자로 들어갔던 늙은 내관 최 씨의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단서를 찾으려 했고 동시에 소연의 친정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무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소연이 주는 안락함에 조금씩 무장해제되어 가고 있었으니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와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무진이 집을 비운 사이 낯선 사내가 소연을 찾아왔는데 그는 약재상으로 위장한 독사의 부하였다. 부인 낭구님께서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특별히 지은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음흉한 눈빛을 감추고 친절한 척 보약첩을 내밀었고 소연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며 고마워했다. 그러나 그 보약에는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환각을 보게 하는 독초가 섞여 있었으니 이는 무진이 약을 먹고 헛소리를 하거나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는 계략이었다. 저녁이 되어 무진이 돌아오자 소연은 정성스레 약을 다려 그에게 권했다. 낭구님, 지인이 보내준 귀한 약이라 합니다.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무진은 소연의 정성을 생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약사발을 받아들었고 그 검은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약을 마신 무진은 급격히 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술기운인가 싶었으나 곧이어 눈앞이 흐릿해지며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환영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불타는 집, 비명 지르는 부모님, 칼을 든 자객들. 무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고 안 돼, 죽이지 마라. 내가 윤수연이다 하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외치고 말았다. 곁에서 그를 간호하던 소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진의 입을 막았으나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여 떨리는 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내려다보았고 그가 내뱉은 윤수연이라는 이름이 역모로 몰려 멸문당한 파평 윤씨 가문의 자제임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남편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직감했다. 소연은 밖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촛불을 끄고 무진을 끌어안으며 그의 입에서 더 이상 위험한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로 그의 입술을 덮어버렸다. 그것은 사랑의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다. 소연의 입술이 무진의 입술을 덮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버렸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무진은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자신의 입을 막아오는 것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몸을 떨었으나 소연은 그가 더 이상 위험한 헛소리를 내뱉지 못하도록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고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무진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으나 소연의 입술에 가로막혀 형체 없는 울림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무진의 뺨을 적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약 기운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사그라들자 무진의 전신을 휘감았던 경련이 잦아들었고 그는 탈진한 듯 소연의 어깨에 고개를 떨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연은 그제야 입술을 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피맛이 감돌았으니 이는 너무 세게 부딪힌 탓에 입술이 터진 까닭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식은땀을 닦아내며 방금 전 그가 토해냈던 이름 윤수연이라는 세 글자를 가슴속 깊은 곳에 인두로 지지듯 새겨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역적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파평 윤씨 가문의 핏줄이라는 들키는 순간 구족이 멸할 금기 그 자체였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소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무진의 머리맡을 지켰는데 촛불 그림자의 일렁이는 남편의 얼굴은 더 이상 내관 최무진이 아닌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홀로 남겨진 사내 윤수연의 얼굴로 보였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왜 그토록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는지, 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왜 그 건장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내관이라는 굴욕적인 가면을 써야만 했는지. 소연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는데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은 검을 쥐는 무인의 손이었지. 빗자루를 드는 내관의 손이 아니었다.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소연의 입에서 탄식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비로소 남편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혐오가 아니라 처절한 보호였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녀의 운명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으나 소연은 두려움보다 연민과 애틋함이 앞서는 자신의 마음에 놀라워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무진이 눈을 떴을 때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전날 밤의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어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자 소연이 다가와 꿀물을 내밀며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일어나셨습니까? 낭군님, 간밤에 열이 심해 고생하셨습니다. 소연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여 무진은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으나 그녀의 입술에 난 작은 상처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상처는 어찌 된 것이오? 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연은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리며 시선을 피했다. 별일 아닙니다. 밤에 물을 뜨러 가다 문지방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서툴렀으나 그 속에 담긴 배려를 읽어낸 무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무진은 자신이 마신 약에 독이 있었음을 직감했고 그것이 독사 일당의 지심을 확신했다.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혹은 죽이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한편으로는 소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더욱 옥죄어왔다. 사흘 뒤 그넨달이 떠올라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밤 무진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집을 나섰다. 그는 독사가 약재를 구해온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들이 은밀히 회합을 갖는다는 폐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자신을 노리는 자들의 정확한 계획을 알아내고 필요하다면 싹을 잘라버릴 작정이었다. 폐가는 마을 외곽의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잎 소리가 마치 귀신의 속삭임처럼 스산하게 들려왔다. 무진이 기척을 죽이고 폐가의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오더니 10여 명의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포위했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구나. 지붕 위에서 독사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무진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없었기에
그는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고 자세를 취했다. 쳐라. 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냥을 주겠다. 독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객들이 일제히 덤벼들었고 좁은 마당에서는 살기등등한 칼부림이 시작되었다. 무진의 검술은 빠르고 날카로웠으나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가문의 비전 검술인 파편검법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방어 위주의 싸움을 이어갔다. 챙, 챙, 금속이 부딪히며 튀는 불꽃만이 어둠을 가르는 유일한 빛이었고 무진은 수적 열쇠 속에서도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자객들의 급소를 가격해 나갔다. 그러나 놈들은 지칠 줄 모르고 덤벼들었고 독사가 어둠을 틈타 날린 암기 가무진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무진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자객의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깊게 베고 지나갔고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올랐다.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으나 여기서 쓰러지면 소연마저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무진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기에 내공을 실었고 순식간에 앞을 막아선 3명의 자객을 베어 넘기고는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무진은 대문을 열 힘조차 없어 담장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와중에도 그는 혹여나 추격자가 따라붙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그때 안채 방문이 벌컥 열리고 소연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피비린내를 맡고 본능적으로 마당으로 달려나왔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기 직전인 남편을 보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다. 낭군님, 소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진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무진의 검은 옷은 이미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도 들이지 마시오. 무진은 그 말을 남기고 소연의 품에 무너지듯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소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진을 끌고 사랑채가 아닌 안채의 깊숙한 다락방으로 옮겼는데 이는 혹시 모를 수색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방 안에 촛불을 켜고 무진을 눕힌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가져와 그의 옷을 찢어내기 시작했다. 피에 젖어 살칼에 달라붙은 옷감을 떼어내자 깊게 베인 상처가 드러났고 붉은 피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연은 지혈을 위해 깨끗한 천을 가져와 상처를 압박하며 눈물을 삼켰으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기 위해서는 젖은 속바지까지 모두 벗겨야만 했는데 소연은 잠시 주저했다. 그것은 남녀의 유별 때문이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소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무진의 허리춤을 풀어헤쳤고 피에 젖은 속바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렸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거세된 내관의 흔적이 아닌 온전하고 건장한 사내의 증거가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었다. 소연은 비로소 눈으로 확인한 진실 앞에서 현기증을 느꼈다. 소문과 거짓 속에 가려져 있던 남편의 실체, 고자라 조롱받던 그가 사실은 누구보다 완벽한 사내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잠시였고 소연은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자의 상징이 아니라 죽어가는 남편의 목숨이었다. 그녀는 쑥찜질과 지혈제를 사용하여 능숙하게 상처를 처치했고 밤새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히며 간호했다. 그녀의 손길이 무진의 몸 구석구석을 닦아낼 때마다 그녀는 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그가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역사임을 깨닫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새벽녘이 되어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타는 듯한 갈증과 상처 부위의 욱신거림 그리고 자신의 하반신이 서늘하게 드러나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졌고 그 소리에 깜빡 졸고 있던 소연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무진은 자신의 알몸이 이불 아래 감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소연을 노려보았다. 보았소? 내 몸을 보았냔 말이오. 무진이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이불을 끌어당기자 소연은 도망치지 않고 침착하게 그의 손을 잡아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한 자의 단호함이었다. 네, 보았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무진은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으니 그녀를 죽이거나 자신이 떠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둔 단도를 찾으려 더듬거렸다. 나를 고발할 셈이오? 내관을 사칭하고 조정을 기만했으니 내 목을 베어 위 대감에게 바치면 큰 상을 받을게요. 무진의 자주 섞인 독설의 소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그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낭군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신고할 거라면 어찌 밤새 피를 닦고 상처를 꿰매었겠습니까? 소연의 외침에 무진은 멍하니 눈을 떴다. 소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밤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토해냈다. 저는 내관 최무진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윤수연님의 아내입니다. 그 이름이 소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이름을 어찌 무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소연은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다. 약에 취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저승사자라도 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낭군님이 역적의 자손이든 도망자든 상관없습니다. 낭군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하늘이 맺어준 제 지아비이십니다. 무진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지옥 같은 고독 속에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살아왔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여인이 가장 약해 보이던 여인이 자신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은 진짜 자신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벅차오르는 사랑이었다. 무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소연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처음으로 거짓없는 진짜 윤수연으로서 그녀를 아는 것이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무진의 목매인 사과에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저에게만은 숨지 마십시오. 소연의 애원 섞인 말에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독사와 위 대감은 이제 곧 자신을 죽이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에는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켜준 여인이 있었다.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살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비굴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수컷의 본능적인 투기였다. 그래, 이제 숨지 않겠소. 내 반드시 살아남아 당신에게 떳떳한 지아비가 되어주겠소. 저들이 내 목을 원한다면 나는 저들의 심장을 가져올 것이오. 방 밖에서는 거친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지만 다락방 안은 두 사람의 굳은 맹세와 서로의 체온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견고했다. 거짓으로 시작된 혼인이 진실의 강을 건너 비로소 운명적인 사랑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일 뿐 날이 밝으면 독사는 무진이 입은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다. 무진은 소연의 도움을 받아 몸을 일으켜 앉으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내관 최무진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복수의 화신 윤수연으로서 세상 밖에 나설 준비를 마친 것이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나며 마당으로 널브러졌고 그 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를 깨트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다락방에서 무진의 상처를 살피던 소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순간 마당을 점거한 거친 발소리들이 집안을 애워쌌다. 최내관,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어 있느냐. 내 놈이 어젯밤 그 자객이라는 증거가 내 손에 있다. 독사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집 전체를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은밀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피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무진이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숨통을 끊으러 온 것이었다. 소연은 사색이 되어 무진을 바라보았으나 무진은 오히려 침착하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고통을 다스리고 있었다. 낭구님, 소연의 떨리는 입술이 달싹였으나 무진은 검지를 들어 그녀의 입술을 가볍게 막았다. 두려워 마시오. 오늘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러나 독사의 일당들이 안채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무진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놈들은 소연의 머리채를 잡아채 끌어냈다. 이거 놓으시오. 이 무도한 놈들.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으나 장정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독사는 마당으로 끌려 나온 소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킬킬거리며 방문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최내관. 내년 아내의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도 이불 속에 숨어 있을 텐가? 내 놈이 정말 고자라면 이 계집이 당하는 꼴을 구경만 하고 있겠지.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독사는 의기양양하여 소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취세, 불쌍한 것, 사내구실도 못하는 놈한테 시집와서 끝까지 버림받는구나. 놈은 제 목숨이 아까워 나오지 못할 게다. 라고 이죽거렸다. 소연은 독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쏘아붙였다. 더러운 입 다물라. 내 낭구님은 너희 같은 시정작배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독사는 분노하여 손을 치켜들었으나 그 순간 안채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열린 방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비틀거리며 걷는 병자가 아니라 흑색 무복을 단단히 갖춰 입고 장검을 손에 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무진은 더 이상 구부정한 내관의 자세가 아니었다. 꼿꼿하게 펴진 허리, 매섭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마당에 있는 십수명의 장정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독사는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이 자식, 그 차림새는 뭐냐? 무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의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삼키고 오로지 소연만을 응시했다. 그 더러운 손, 내 부인에게서 떼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그 목소리는 가늘고 높은 내관의 목소리가 아닌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굵고 중후한 저음이었다. 소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자신의 진짜 낭군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목소리까지 속였단 말이냐? 이놈이 진짜 간덩이가 부었구나. 독사는 당황했으나 곧 숫자를 믿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쳐라, 저놈은 어젯밤 부상을 입어 서 있기도 힘들 것이다. 목을 베는 자는 팔자를 고치게 해주마. 독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5명의 자객이 동시에 검을 뽑아들고 무진에게 달려들었다. 무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길을 단전에 모았다. 파평 윤씨 가문 비전, 낙화유수. 그의 검이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자객의 칼날이 닿기도 전에 무진의 검끝이 놈의 손목을 베었고 이어진 회전으로 뒤따르던 자객의 목을 비껴쳤다.
선혈이 허공에 흩뿌려지며 마치 붉은 꽃비가 내리는 듯했다. 무진은 고통을 잊기 위해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검은 자비가 없었고 망설임 또한 없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한과 분노가 검끝에 실려 폭발하고 있었다. 크악!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무진은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적들의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상처가 벌어져 붕대 위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현기증이 일어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렸을 때 자객 하나가 무진의 빈틈을 노리고 등 뒤에서 칼을 내리꽂았다. 낭군님, 뒤를 조심하세요. 소연의 절박한 외침이 무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칼을 피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검을 뒤로 찔러 넣어 자객의 복부를 관통했다. 놈이 쓰러지자 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을 뻔했으나 검으로 땅을 짚어 간신히 버텼다. 마당은 이미 쓰러진 자객들의 신음소리와 피비린내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남은 것은 독사와 겁에 질린 두어 명의 부하들 뿐이었다. 독사는 무진의 괴력에 질려 소연을 방패막이로 삼아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다가오면 인연의 목을 그어버리겠다. 독사의 칼날이 소연의 하얀 목덜미를 파고들어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혔다.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적을 베는 것은 쉬웠으나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거망갱왕이라 해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무진은 검을 천천히 내리며 말했다. 그녀를 놓아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소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저를 버리시고 놈들을 베십시오. 낭군님은 살아서 가문의 원한을 갚으셔야 합니다. 소연의 외침은 비수처럼 무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러나 무진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 가문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눈앞의 여인이었다. 하하하, 꼴 좋구나. 천하의 무사 나으리가 계집 하나 때문에 벌벌 떨다니. 독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무진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때였다. 소연이 독사의 방심을 틈타 그의 팔을 물어뜯고는 스스로 독사의 칼날 쪽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결기였다. 독사가 깜짝 놀라 주춤하는 찰나의 순간 무진은 손에 쥐고 있던 단도를 번개처럼 투척했다. 단도는 정확하게 독사의 오른쪽 어깨에 박혔고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지금이다. 무진은 질풍처럼 쇄도하여 소연을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장검을 다시 잡아 올렸다. 독사는 왼손으로 단도를 뽑아내며 악을 썼다. 죽여, 다 죽여버려. 그러나 남은 부하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바빴다. 이제 마당에는 무진과 독사 두 사람만이 남았다. 독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품에서 꺼낸 사슬낫을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 놈이 윤수연이라는 걸 위대감께 알리면 내 부귀영화는 보장된 것이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독사의 사슬낫이 뱀처럼 휘어지며 무진의 목을 노렸다. 무진은 상처의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져 있었으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사슬낫이 날아오는 궤적을 읽고 피하는 대신 검으로 사슬을 감아버렸다. 챙강. 팽팽하게 당겨진 사슬을 타고 두 사람의 힘이 충돌했다. 무진은 이를 악물고 끌어당겨 독사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최후의 일격을 위해 검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내 부모님의 목, 그리고 이것은 내 아내의 눈물값이다. 무진의 검이 섬광처럼 번뜩였고 독사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싸움이 끝났다. 무진은 피 묻은 검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소연에게 다가갔다. 소연은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무진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낭구님, 어찌 이렇게 무모하십니까? 어찌. 무진은 피 묻은 손으로 소연의 얼굴을 감싸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을 지키겠다고.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다.
대문 밖에서 수많은 횃불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위 대감이 보낸 사병들이거나 아니면 소란을 듣고 출동한 관군일 터였다. 무지는 소연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소. 나는 제 발로 걸어 나갈 것이오. 그는 품속에서 피에 젖은 서찰 꾸러미를 꺼내 소연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목숨을 걸고 수집해온 위대감의 영모 가담 증거와 파평 윤씨 가문의 무죄를 입증할 문서들이었다. 부인, 나를 믿으시오? 무진의 물음에 소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낭군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검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생을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밖에는 관군들이 창을 겨누고 서 있었고 그 뒤로 위대감이 가마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놈이다. 내관 주제의 사병을 죽이고 난동을 피운 역적이다. 당장 저놈을 쳐라. 위대감이 소리쳤다. 관군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자 무지는 검을 바닥에 꽂고 무릎을 꿇는 대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역적 최무진이 아니다. 나는 3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파평 윤씨 가문의 생존자 윤수연이다. 그의 외침은 처렁처렁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다. 위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놈이 미쳤나. 당장 입을 막고 죽여라. 위 대감이 발광하듯 소리쳤으나 관군대장은 손을 들어 병사들을 제지했다.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포도대장이 나타나 무진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무진은 품속에 서찰을 높이 들어 올렸다. 여기 위대감이 영모를 꾸미고 충신들을 모함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나는 이 목숨을 걸고 주상 전하께 직접 고변하겠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목을 베고 사실이라면 저 간신배를 처단하라. 포도대장은 무진의 기백과 그가 든 문서 그리고 당황한 위 대감의 태도를 번갈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정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윤수연. 그 이름은 금기어일터. 허나 네가 진정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포도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죄인, 아니, 증인을 호송하라. 그리고 위대감 댁도 봉쇄하라. 이 일은 전하께서 직접 친국하실 것이다. 위대감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저항했으나 이미 전세는 역전되어 있었다. 무진은 포승줄에 묶이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끌려가기 직전 대문 앞에 서 있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했다. 살아 돌아오십시오. 부디 살아서 저의 낭군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진은 눈빛으로 답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가서 당당히 당신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무진이 관군들에게 둘러싸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새벽을 기다리는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니 이제 곧 긴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었으나 그것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어둠일 뿐이었다. 궁궐의 정전 앞마당, 조정의 대신들이 도열한 가운데 엄숙한 정적을 깨고 거대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니 이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죄인을 단죄하는 추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진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형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단상 위에 앉아있는 주상 전하를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곧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위대감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엎드려 있었으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휘두르던 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꼴이었다. 무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증언과 그가 제출한 서찰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위대감의 심장을 겨누었고 조정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다. 죄인 위정필은 들으라. 네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충신을 모함하고 역모를 꾸며 무고한 가문을 멸문시켰다는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거늘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주상전하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히자 위대감은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놈은 내관을 사칭한 사기꾼이옵니다. 하며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무진은 고개를 들어 주상을 바라보며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하, 소신 윤수연 3년 전 아버님께서 남기신 혈서를 증거로 바치옵니다. 위정필은 당시 국경의 방비를 소홀히 하여 적들과 내통하였고 그 사실을 아버님께서 눈치채시자 영모의 누명을 씌워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옵니다. 소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여 내관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온 것은 오로지 이날을 위함이었나이다. 무진의 절절한 호소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늙은 대신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동정의 눈빛이 오갔다. 주상은 무진이 바친 혈서와 비밀 장부를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용안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두루마리를 바닥에 내던졌다. 내 이놈, 감히 과인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다니. 여봐라. 대역죄인 위정필을 당장 하옥하고 그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파평 윤씨 가문의 신원을 회복하고 윤수연의 관직을 즉시 복구토록 하라. 왕명은 추상 같았고 위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제야 무진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이 벗겨지는 듯했고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같은 시각 궁궐 밖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소연이 정화수를 떠놓고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은 딱딱한 바닥에 쓸려 상처가 났고 입술은 타들어가 껍질이 일어났으나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제 낭구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소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서게 해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울어대기 시작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윤대감마님, 윤대감마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심장이 찢는 듯한 기분으로 벌떡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나갔다.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 속에서 관복을 갖춰 입은 무진이, 아니 윤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굽신거리는 내관이 아니었고 도망자도 아니었다. 당당한 조선의 선비이자 그녀의 자랑스러운 지압이었다. 부인, 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 한마디에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수연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낭군님, 정말로 오신 겁니까? 꿈은 아니지요? 소연은 수연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연은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꿈이 아니오. 다 끝났소. 이제 우리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고 수연은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난 3년간의 시련과 고통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 진실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다. 수연은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잠시 미루고 소연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멸문지화로 폐허가 된 본가를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기둥을 뽑아내고 새 나무를 세우는 일은 고됐으나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소연은 직접 흙을 나르고 기와를 닦으며 안주인으로서의 몫을 다했고 수연은 그런 그녀를 보며
땀을 훔쳐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라 하여 꺼리던 윤씨 가문의 터에 다시금 생기가 돌고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기이하게 여겼으나 이내 그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하나둘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폐허 위에는 다시금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섰고 마당에는 소연이 심은 매화나무 묘목이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합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첫날 밤에 그 차갑고 삭막했던 신방과는 달리 새로 꾸민 안방은 따스한 온기와 은은한 꽃향기로 가득했다. 수연은 촛불을 켜는 대신 창문을 활짝 열어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날 밤 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소. 촛불을 끄고 등을 돌렸던 그 못난 사내를 용서해 주시오. 수연이 소연의 손을 잡고 고백하자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낭군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촛불도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낭군님이 제 빛이시니까요. 소연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벅차올라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서로의 옷고름을 푸는 손길은 떨리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수연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으나 소연은 그 흉터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그를 위로했다. 수연은 소연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확인했다. 사랑하오 소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은혜할 것이오. 수연의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방 안은 거친 숨소리와 사랑의 미로로 가득 채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창밖에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흩날려 두 사람의 재탄생을 축복해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윤씨 가문의 마당에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연이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수연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벅찬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아이는 수연을 닮아 눈이 맑고 기골이 장대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희망이 될 것이오. 수연이 말하자 산고로 지친 소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낭군님의 용기와 인내를 닮아 세상의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관인 줄 알았던 사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며 놀라워하면서도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모두가 제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기에 맺어진 결실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수연과 소연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소연의 품에서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고 마당에는 고추가 붉게 말라가고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다. 수연은 품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수연이 장터에서 사서 몰래 간직해왔던 그 옥놀이개였다. 그때는 참아주지 못했소. 내관의 아내에게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내 마음을 들키면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수연의 말에 소연은 놀이개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낭군님께서 이것을 품에 지니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게 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이개를 저고리 고름에 달았고 옥은 노을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수연은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세상은 나를 가짜 내관이라 손가락질했고 당신을 팔자 사나운 여인이라 비웃었소. 허나 보시오. 거짓은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겉모습은 마음의 진심을 가리지 못하는 법이요. 우리가 함께 견뎌낸 그 겨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봄도 오지 않았을 것이요. 소연은 수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다. 낭군님과 함께라면 다시 그 겨울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씨가 되어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닌 평화로운 자연의 노래로 들려왔다. 거짓된 신분으로 만났으나 가장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낸 내관 아닌 내관 윤수연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 류소연.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으나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님은 고잘하지 않느냐? 내관놈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분명해. 아이들의 잔인한 비웃음 소리가 흙먼지 날리는 서당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 한가운데에는 이제 갓 7살이 된 윤수연의 아들 윤재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윤재의 옷고름은 뜯겨나갔고 고운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나 아이의 눈망울만큼은 억울함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니야,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선비님이셔.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윤재가 고사리 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대들었으나 덩치 큰 양반집 자제들은 킬킬거리며 윤재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바닥에 나뒹군 윤재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 시각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연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벼슬길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관 최무진으로 살았던 3년의 세월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그의 등 뒤를, 아니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까지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며 차마 아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자신이 나서는 순간 내관 아비가 제 자식 감싸러 왔다는 조롱이 더해질까. 두려운 비겁한 아비의 마음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재는 어머니 소연 앞에서야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서러운 통곡 소리가 안채의 담장을 넘어 수연의 사랑채까지 들려왔다. 소연은 아들의 터진 무릎에 약을 발라주며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으나 그녀의 눈가 역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수연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렸는데 복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여전히 그를 거세된 사내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연의 강직한 성품과 개혁적인 상소문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보수파 대신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흠집을 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내관 출신이 어찌 사대부의 예법을 논하겠는가. 그의 아들이 친자가 맞는지 검증해봐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장안에 퍼져 결국 어린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든 윤재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소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낭군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이 가벼운 탓이지요. 소연의 위로에도 수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내 비록 가문의 누명은 벗겼으나 내 몸에 새겨진 가짜 내관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소. 나 때문에 당신과 윤재가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는구려. 수연의 자책에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낙인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낭군님께서 그 치욕을 견디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윤재도 언젠가는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말뿐인 위로로는 잔인한 현실을 바꿀 수 없음을 그는 무언가 결단이 필요함을 직감했다.
며칠 뒤 궁궐에서는 왕이 주관하는 대규모 사냥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짐승을 잡는 유의가 아니라 문무백관의 기상을 점검하고 왕실의 위험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행사였다. 수연의 정적인 예조판서 김대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연을 곤경에 빠뜨리려 계략을 꾸몄다. 사냥터 입구에서 김대감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수연을 불렀다. 어이쿠, 윤승지 아니신가? 활은 잡을 줄 아시오? 내관들은 활 대신 빗자루를 잡는 것이 더 익숙할 터인데, 하하하.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주변의 대신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수연은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냉정을 유지하며 담담하게 응수했다. 활은 마음으로 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 듯 마음의 잡념을 쓸어낸다면 맞추지 못할 것이 없겠지요. 수연의 뼈 있는 대답에 김대감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으나 그는 곧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른 청산 유수구먼. 어디 오늘 그 솜씨를 한번 봄새 혹여나 말 위에서 떨어져 다치지나 마시오. 산에 구실도 못하는데 허리까지 다치면 큰일 아니오? 사냥이 시작되자 수백 마리의 말들이 지축을 울리며 숲으로 달려나갔다. 수연은 화려한 장식의 활 대신 손때 묻은 낡은 각궁을 메고 말에 올랐는데 그의 기마술은 궁궐의 무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안정적이고 날렵했다. 그는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인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숲을 누볐다. 반면 김대감을 비롯한 문신들은 뒤처지거나 사냥감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런데 사냥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병고가 발생했다. 왕이 쫓던 거대한 멧돼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호위무사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왕이 탄 말을 향해 돌진한 것이었다. 전하, 위험하옵니다. 호위대장이 소리쳤으나 거리가 너무 멀었고 흥분한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가 왕의 말 다리를 들이받기 직전이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숲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다. 피우웅, 퍽, 단 한 발의 화살이었다. 화살은 정확하게 멧돼지의 미간을 꿰뚫었고 거대한 짐승은 괴성을 지르며 왕의 말 바로 앞에서 꼬꾸라져 흙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말 위에서 중심을 잃을 뻔했던 왕은 간신히 고삐를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시선이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윤수연이 아직 활시위를 내리지 않은 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가 웅웅거리며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저 솜씨는 무관들이 경악하며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히 활을 잘 쏘는 수준이 아니라 전장의 장수들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신기에 가까웠다. 왕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수연을 불렀다. 윤승지,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그대의 활솜씨가 과인을 살렸다. 왕의 칭송에 수연은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읍하며 대답했다. 전하, 소신은 그저 마당을 쓸 듯 쏘았을 뿐이옵니다. 수연의 겸손하면서도 뼈 있는 말에 아까 그를 조롱했던 김대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사냥터 전체로 퍼져나갔고 내관 출신이라며 그를 무시하던 시선들은 경외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남성성을 증명하는 것은 바지 속의 물건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군을 지키고 상황을 제압하는 용기와 실력임을 수연은 몸소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진정한 승리는 사냥터가 아닌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연과 윤재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과 그 부모들까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수연이 의아해하며 들어서자 아까 낮에 윤재를 놀렸던 아이의 아비인 최진사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저 윤승지 영감.
낮에 사냥터에서 전하를 구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소이다. 내 그간 영감을 오해하고 몹쓸 말을 입에 올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오. 최진사는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낮의 사건은 벌써 도성 안에 파다하게 퍼져 수연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찔림이 있던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 사죄를 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때 윤재가 쪼르르 달려와 수연의 다리에 매달리며 외쳤다. 아버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버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멧돼지를 한 방에 잡으셨대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눈은 존경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빙그레 웃으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그래, 이 아비가 우리 윤재를 괴롭히는 나쁜 기운들도 다 쫓아내주마. 수연의 든든한 어깨 위에서 윤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성을 질렀고 우리 아버님은 천하장사다 라고 외치는 아이의 목소리에 동네 아이들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윤재를 놀리는 아이는 없었다. 아비의 명예는 아들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 자부심은 그 어떤 갑옷보다 튼튼하게 아이를 지켜줄 것이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수연과 소연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소연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낭군님의 활시위가 만천하의 의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렇소. 허나 오늘 내가 쏜 것은 멧돼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찌꺼기였소. 내관 최무진도, 승지, 윤수연도 모두 나라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소. 과거에 치욕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소. 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연은 내 의원에 청하여 특별한 약재를 지어달라 부탁했다. 그것은 남자의 양기를 돋우는 보약 따위가 아니라 심신을 안정시키고 화를 다스리는 차였다. 그는 그 차를 정성스레 포장하여 김대감의 집으로 보냈다. 서찰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를 뿐 다투지 않습니다. 김대감은 그 차를 받고 얼굴이 붉어져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수연은 정적을 힘으로 짓밟는 대신 덕으로 감싸 안음으로써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윤재가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던 날, 수연은 늙은 내관의 묘소를 찾았다. 자신을 양자로 받아주고 신분을 숨겨주었던, 그리고 이름 없는 무덤 속에 잠든 양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수연은 무덤 앞에 술을 따르며 나직이 읊조렸다.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그 비천한 이름이 저를 살렸고 그 이름 덕분에 저는 진짜 사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제 가슴 속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없는 무덤의 풀을 쓰다듬고 지나갔다. 수연의 뒤에는 의젓하게 자란 윤재가,